안녕하세요, 과학피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피부를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래요, 맞아요. 세포예요.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대부분은 바로 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생명체들, 크게 동물과 식물로 나눠지는 이러한 생명체들이라면 전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심지어 단세포 생물조차도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쪼개고 쪼개다 보면 결국 세포라고 하는 아주 작은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생물학적 지식을 통해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세포보다도 더 작은 모든 만물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무언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현대과학 문명이 이룩되기도 전인 아주 오래전, 자연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고 나약했던 인간들은 폭풍이나 가뭄, 그리고 지진과 태풍 등 이런 것들을 신의 노여움, 그리고 가뭄 속 단비와 시원한 풍수 등의 쾌적한 환경을 신의 자비로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는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건국 신화의 내용을 잘 살펴보더라도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신화적 믿음을 깨고 나와서 아주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기원전 6세기부터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들을 Natural Philosopher, 자연 철학자라고 부른답니다. 이들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들이 무언가 본질적이고도 매력적인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섭리를 사유, 즉 생각을 통해서 탐구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죠. 최초로 이러한 사고를 이끌어 나갔다고 여겨지는 과학자는 기원전 약 585년경에 활동했던 자연철학자이자 7대 현인들 중 한 사람인 인물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여겼으며 모든 물질은 바로 물로부터 비롯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학이라는 사고의 틀이 전혀 없었던 시절, 모든 만물로부터 공통적인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후보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물이 있죠. 물은 어디에나 있고 그 어떤 생명체도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식물의 잎사귀를 살짝 찢어보기만 해도 이 안에서 촉촉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상처가 나도 피라는 촉촉한 물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요, 탈레스는 바로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물이 만물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이 굳으면 진흙이 되고 물이 부족하면 공기가 된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바다라고 하는 커다란 물 위에 떠 있어서 물이 격하게 진동하게 되면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 탈레스는 이러한 사고의 확장과 그에 따른 결과들을 통해 세상을 이루는 근본이 물이라는 사고를 굳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탈레스의 이러한 생각은 당대 그 누구나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신의 노여움이나 신의 은총이 아닌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연을 설명하고자 했다는데 오늘날까지 커다란 의의를 두고 있으며, 그 때문에 탈레스를 모든 자연 철학의 시초로 보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청출어람이라고 했던가요? 탈레스의 제자들 중 하나였던 아낙시메네스는 만물의 근원을 공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또한 당시의 과학으로 볼 때 나름 상당히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는 공기가 적으면 불이 되고 반대로 공기가 많아지면 물, 그리고 더 많이 응축되면 흙이 된다고 생각했죠. 탈레스와 아낙시메네스 등 당시의 밀레투스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자연 철학자들을 우리는 밀레투스 학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만물의 근원이 무엇일까에 대한 기준이 물 또는 공기, 즉 무언가 한 가지 근원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 이론론을 기반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세상을 설명하고자 했던 시도는 밀레투스를 넘어 당시의 많은 도시국가들로 확산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생각, 다양한 주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에페소스에서 활동했던 자연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 꺼지면서 연기가 일어나는 현상과 반대로 연기로부터 불이 발생하는 현상을 통해 만물의 근원이 불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편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면서 전혀 다른 대상으로부터 만물의 근원을 주장한 자연 철학자가 등장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직각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삼각형 4개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삼각형들을 이 종이의 가장자리 쪽에다가 맞게 채워 넣을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겠어요? 자, 채워 넣었어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하얀색 박스 안에, 이 빈 박스 안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그래요. C를 한 변으로 하고 있는 정사각형의 모습을 띠고 있으니까 넓이는 C의 제곱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삼각형들의 배열을 살짝 바꿔볼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가요? 조그만한 사각형과 그보다 좀 더 큰 사각형으로 각각 2개의 사각형이 만들어진 것이 눈에 띄시나요? 이 2개의 사각형 또한 각각 한 변을 A로 그리고 한 변을 B로 하는 정사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각각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그래요. A의 제곱, B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 순간 재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처음 상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배열하고 있는가에 무관하게 아까 만들어졌던 그 C의 제곱이라고 하는 그 공백의 넓이는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관없이 이 공백의 넓이는 그냥 C의 제곱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직각삼각형을 임의로 배치를 했더니 지금 남아있는 공백, 즉 공백이 보여주고 있는 이 넓이가 한 변이 A로 돼 있는 정사각형, 그리고 한 변이 B로 돼 있는 정사각형, 즉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공백의 값이었던 C의 제곱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A는 뭐죠? A는 직각삼각형의 높이예요. B는요? 밑변이죠. C는요? 빗변이에요. 놀랍게도 이 빗변의 제곱은 높이의 제곱 더하기 밑변의 제곱, 즉 직각삼각형이었을 때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 즉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단한 도형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도형은 실제 존재하는 대상이잖아요. 이처럼 피타고라스는 모든 만물은 수학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고, 인간이 우주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학이라고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수야말로 모든 만물의 근원이며 우주는 결국 수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그의 철학은 17세기 과학혁명 이후 과학 발달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아이고. 자, 그의 철학을 거의 종교처럼 추앙했던 피타고라스 학파의 놀라운 연구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이 음계예요. 이는 기타로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현의 길이에 따라 음계의 높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수학을 이용해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들은 음계에 관한 매력적인 법칙 하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바로 도음을 내는 현의 길이에서 정확하게 길이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 이런 지점까지 현의 길이를 줄이게 되면 놀랍게도 한 옥타브가 높은 도음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어요. 현의 길이를 2분의 3만큼 하는 지점에서는 소름이 나타났죠. 이를 통해서 모든 음계의 비율을 수학으로 나타내는데 성공하게 되었던 이들은 수야말로 우주의 조화를 담은 아주 완벽한 대상이라는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튜닝이 안 되어 있어요. 세상을 단 하나의 근원으로 설명하기 위한 시도인 1원론은 이렇듯 탈레스의 물, 아낙시메네스의 공기,
헤라클레이토스의 불, 피타고라스의 수로 주장되게 되면서 이들의 설명체계가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존재하고 있던 어느 날 이들의 이론을 하나로 묶어냄과 동시에 더욱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체계를 등장시키면서 새로운 설명체계를 만들어낸 자연철학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자연철학자가 바로 사원소설을 가장 처음으로 주장했다고 알려지는 철학자 엠페도클레스입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앞서 제시되었던 물, 공기, 불, 그리고 그들의 파생인 흙이 사실은 우주의 탄생 이래 계속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의 상호작용과 섞임, 그리고 떨어짐을 통해서 만물은 만들어지고 변화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세계를 이루고 있는 뿌리라고 하였으며 이 뿌리는 앞으로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원 불멸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이 때문에 엠페도클레스의 이러한 설명체계를 사뿌리 이론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원소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엠페도클레스가 이 사원소의 상호작용을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네 개의 원소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작에 관해서 사랑과 투쟁이라는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상호작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붙어서 합쳐지고 서로 미워하면 투쟁해서 떨어져 분리된다는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 만물의 본성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비유가 아닐 수 없죠?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은 이후 계속해서 연구, 진보되면서 이러한 사원소를 수학, 즉 기하학적 도형들인 정다면체와 연결하려고 시도했던 플라톤의 철학과 일상 속 경험으로부터 이 네 가지 원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원소설을 예쁘게 가다듬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관을 만나게 되면서 이후 1000년이 훌쩍 넘는 긴 시간 동안 서양 과학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세상을 이루고 있는 대상을 원소라는 근원으로 찾고 있었던 당시에 많은 자연철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물체 자체를 쪼개고 또 쪼개고 다시 쪼개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결국에 물체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작은 존재가 될 것이고 바로 이러한 존재가 만물을 구성한다는 이론을 주장한 자연철학자가 이 시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자연철학자가 바로 원자론을 최초로 제시한 자연철학자 데모크리토스입니다. 데모크리토스, 그는 만물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작은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물질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양한 자연현상과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는 이론인 원자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대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영향력이 막대했기 때문에 원자론은 소리소문 없이 자연스레 가라앉게 됩니다. 언젠가 고대 그리스 현인들의 아이디어와 예술을 본받고자 시작된 문예 부흥운동, 르네상스를 맞이하기 전까진 말이죠.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화학이라는 학문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 화학사에 관한 본격적인 컨텐츠가 시작되었습니다. 물질의 근원을 찾고자 했던 이론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까지 시대는 이제 물질의 근원에 관한 궁금증을 싹 틔우기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환상적인 생각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물질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흔한 쇠붙이인 납을 이용해서 찬란하게 빛나는 금속, 황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환상적인 사고방식 말이에요. 물질이론 파트 2에서는 바로 중세를 거쳐서 르네상스로 진입하면서 일어나게 된 물질에 관한 시각과 사고의 변화, 그리고 연구기관과 같은 환상적인 사고의 시작점인 연금술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였습니다. 과학퀴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에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특별히 직접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과학쿠키는 여러분의 구독과 시청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과학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여러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과학쿠키 채널과 함께 성장해주세요. 자, 이번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그러한 이유에서 수많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화석연료가 혼자서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에너지의 생산을 조금은 분담할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에너지의 소스들을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 후보들을 만나게 되었죠.